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 측정용 비행기구를 엄청난 국가 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하고 골빈 한국 언론들은 이를 받아쓰기에 바쁘다.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과 젤렌스키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당사자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봉신국가군인 영연방 그리고 일본과 한국뿐이다. 누가 봐도 반정부, 반미, 친중, 친러, 친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주장들입니다.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이래경 씨의 SNS 글과 기고문의 일부인데요. 시청자분들은 그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의 민간단체 보조금 유용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 상황 등을 먼저 알아본 다음 이래경 임명 논란 등 민주당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시민단체라는 게 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 일부는 스스로가 부정부패 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서 5천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펄펄 끓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에 쟁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들을 감사했는데요. 그 결과 1,800여 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이 됐고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의 전 정권 적폐 청소 사례여서 야당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에 문재인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났던 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었는데요.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1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천억 규모의 보조금을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이 됐고요.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정과 비리 사례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네, 주요 적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한 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이 통일 분야 등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국고 보조금 중 1,800만 원가량을 주류 구입과 유흥업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외유성 출장과 거짓 출장뿐 아니라 사적인 해외여행에 사용을 하거나 이산가족 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와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는 동남아 봉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전액을 수령 권한이 없는 한인 회장에게 입금했고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참가비를 받은 제보도 있어서 수사가 의뢰될 처지에 놓였고요. 또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보조금 5,300만 원을 받아 절반 이상을 개발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국고 보조금 6천만 원 상당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정치적 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관련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된 사람 이 정부는 시장 만능주의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고 그 자유가 있는 사람만 잘해주고 그 국가 나를 뒤덮고 있어요.
네, 대통령실은 이 횡령처럼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내부 거래를 비롯한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감사 결과 보고받은 다음에 이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도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었는데요. 앞서 나온 윤 대통령 목소리 그리고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한 대통령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보조금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뿐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과 이 재위탁을 받아서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모두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 회계 서류와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올려서 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의 그 기조에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이 이제 2조 원 가까이 급증한 반면에 취약한 감시 시스템 그리고 방만한 관리 이것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보조금도 대폭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이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도 이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년도 보조금부터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을 감축하는 등 전체 보조금의 약 30%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권은 그동안 이제 막대한 보조금 등을 고리로 해서 전 정권하고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이제 공리공생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런 시민단체들이 지금도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해왔죠. 여야 정치권에서 이번 감사 결과 두고서 과연 또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들려주시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 감사 결과를 보고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인 줄 알았다며 민간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라는 강한 비판이 터져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가 퍼준 보조금은 이념 정권 유지비였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오늘 오전 저희 TV조선에 나왔던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적으로 봐도 누가 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분노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나온 얘기가 이 정부 보조금은 먼저 받는 게 임자다, 먼저 신청하는 게 임자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국민적 어떤 여론을 반영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리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얘기요.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국가가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말하자면 감독을 강화해서 적발해야죠. 전 정부에서 감독을 안 했다? 했어요. 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선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 그러면 그거를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는 질서를 정연하게 사회를 만들겠다. 질서 유지가 국정의 목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하시면 돼요.
이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도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은 주말이었던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까지 소집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일요일이었던 어제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한 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역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빨간 소쿠리를 들고 나와서 선관위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고요. 조국 전 법무장관 사례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아마 이제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 이른바 이제 소쿠리 투표다 이런 비판을 그 당시에 받았었는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 소쿠리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펼치는 배경에는 선관위 길들이기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어제 나온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나온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 선관위의 빨간 소쿠리 안에는 아빠 찬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빠가 사퇴했다고 그 자녀들을 계속 놔두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조민 씨를 계속 의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선관위 흔들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승만 시대의 부정선거 개입 이후로 이런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선을 넓혀서 지금 민주당을 향한 공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야권에 편향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었는데요.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의심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김기현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정 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에서는 정치 공세성 주장이라며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맞받아쳤는데요.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의 정치 공세성 주장까지 일일이 답변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여야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 같은 원칙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 범위 등 이 세부사항을 놓고서 이견이 여전하다고 하죠. 네, 어제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의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문제가 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물론 앞서 논란이 됐던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거부 등 이 선관위에 대한 논란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이번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과 이 선관위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데 감사원은 선관위의 전 현 직원의 채용 실태 직무 감찰을 위한 자료를 재차 요구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면 감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며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그러니까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과연 받아야 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또 감사원으로서는 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부분을 듣고서 여야는 물론이고 지금 감사원과 선관위가 정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이 입법 미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야가 2022년 6월에 각각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때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 측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범위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요. 조홍천 의원, 이영국 의원은 아예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명시하는 법안. 둘이 이렇게 완전히 충돌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헌법에는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법률위에 설치된 행정 사무에 대한 감찰을 하는 감사원 법의 규정으로 선관위를 과연 직무감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선관위가 고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헌법상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감사원이 어떤 입법적 절차를 아직 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이런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그에 불응한다고 해서 검찰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이게 지금 현행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감사원의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표적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뭔가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좀 정치적인 감사를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따지기 전에 우선 법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에 맞아요. 그런데 선관위 사무처, 지금 사무처는 행정기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선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가 아니고 이 사무처 안에서 인사 문제 가지고 드러난 비위이기 때문에 이건 사무처는 충분히 그 감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고. 순수 행정적인 문제다. 행정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감사 예외 기관 세 군데도 국회 사무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도 행정처.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도 사무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사무처는 행정기관이지만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선관위 사무처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그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 어떤 정치적 목적이 들어있느냐 이 문제는 이것이 감사원이 먼저 캔 것이 아니고 감사원이 먼저 감사를 벌여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모르는데 감사원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언론 보도나 또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은 부수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감사 대상은 되는 거죠. 네. 지난주 정권과 야당이 아주 강하게 충돌했던 사안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MBC 기자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민주당의 이제 대표적인 초선 강경파 의원이죠. 최강욱 의원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금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최 의원 자택 인근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이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경찰이 MBC 임모기자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에 최 의원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임 기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같은 날 국회 사무처 의원과에도 수사관을 보내 인사청문 관련 전자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강욱 의원 그동안 이제 국회 상임위 과정 등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아주 강하게 각을 세워왔고요. 또 채널A 사건을 비롯해서 그동안 이제 한 장관하고 악연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또 당하니까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일단 최 의원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국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은 압수수색에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뿐 아니라 경찰이 국회 최 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최광욱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질 치는 거는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지난 금요일 날 오후 5시 이후에 MBN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MBC 임 기자하고 한동훈 장관 사이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제 이름이 기재됐는데 입장을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보낸 게 있었는데 그 뒤에 그 기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스로 정리를 하신 게 있어서 그냥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웃고 말았던 거.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접한 일이거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됐죠?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제 최강욱 의원하고 그다음에 MBC 임모 기자의 관계 여기에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규탄했던 그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지낸 황현선 윤재관, 박성호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 기자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당시 이른바 날리면 자막 보도 당사자의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을 때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는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기자회견에서 나온 민주당 측의 발언들을 들어보시죠. 해당 기자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당사자입니다.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언론 탄압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검찰이 오직 정권 실세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한 공권력 행사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 보도에 의한 보복하기 위한 권력 남용입니다. 당시 저 기자회견에서 이제 참석자들이 이 주광덕 그 당시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통신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청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서 논란이 됐던 그런 사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야당 측은 이제 단순 보복 수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임 기자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로 그 정보가 흘러 들어갔고 그 인터넷 매체가 그렇게 해서 확보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어떤 취재에 나섰는데 그 취재 대상자가 된 제3자가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 경찰이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이 MBC 소속 임모 기자가 받은 뒤에 모종의 경로로 한 인터넷 매체에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해당 매체는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택매매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아파트를 거래한 일반인을 찾아가서 캐묻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0수년 전 있었던 아파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인터넷 매체 측에 흘러들어갔는지 이 과정에서 경찰은 MBC 기자가 연루된 정황을 잡고 이 MBC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도 의문을 표시한 바 있죠. 지난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작년 청문회 당시에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 판 일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인터넷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저만 피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수사 상황도 알아볼 텐데요. 검찰이 오늘요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결국 이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그 부분에 대한 규명에 속도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송영길 후보 캠프에 있었던 국회의원 등 인사 10여 명의 국회 본청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는데요. 돈봉투가 국회 내 사무실 등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차 검증 차원에서 이 시간대별 본청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앞서 국회 사무처는 검찰의 임의 제출 요청을 거절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출입 기록을 요청해달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었는데요.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식 수사 공문을 통해 국회에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었던 자료인데 이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만 국회가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소환해 이 돈봉투 수수 여부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민주당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쟁점이 또 불거졌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이번 정부에서 이 검사의 다른 정부 부처 파견이 너무 늘어났다. 또 검사가 검찰을 벗어나서 법무부로 파견한 것도 늘어났다. 이것도 지금 큰 문제다. 지금 이렇게 공세를 펴고 나왔습니다. 예, 이 민주당이 파견 검사 제도로 법무부가 이 친윤 검사들로 장악됐다. 이렇게 비판하자 이 법무부는 검사 파견이 아니라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이 문제였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핵심 정부기관에 이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 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면서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이 검사 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 끝이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 제도를 정상화하라고 법무부를 향해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주당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법무부는 어제 바로 입장문을 내고 유독 검찰 공무원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만 폄훼하는 건 부처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 바 있고 이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경찰이 오늘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혐의 내용은 바로 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최강욱 의원이 혹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아직 근데 참고인 신분이다. 이렇게 지금 경찰이 밝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야당의 현역 의원을 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압수수색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좀 선뜻 납득이 어렵습니다. 과연 이 지금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임모 기자에 대해서도 실제 이게 1년 전 사건입니다. 1년 전에 개인정보 유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됐는지 영장 기재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에 관련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며칠 전에 임모 기자에 대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보면 또 MBC 보도국까지 갔습니다. 과연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까지이고 실제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도한 압수수색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이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된 자료였을 것이고요. 당시 인사청문 자료는 모든 법사위원들에게 다 제출이 됐었을 겁니다. 그럼 취재기자는 당연히 취재에 응했을 것이고요. 다만 이게 개인정보를 어떤 범죄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활용하거나 범죄에 활용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통상 공직자 인사 검증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억지로 묶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최강욱 의원 역시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사위원으로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취재에 응한 정도의 내용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압수수색까지 통해서 어떤 증거를 또 어떤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어렵고요. 만약 이제 그런 뚜렷한 범죄 혐의 사실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임 기자도 마찬가지고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현 정권의 눈에 가시 같은 어떤 언론이나 또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적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압수수색한 경찰도 역추적하다가 임모 기자가 나오고 최강욱 의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최강욱 의원은 그전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MBC 임모 기자가 있고 임모 기자가 그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매체 좀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쪽에 줍니다. 인터넷 매체의 그 직원이 이것을 강수 김민석 의원에게 줘요. 그 주는 이유는 본인에 대한 고소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김민석 의원이 보니까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주민등록 초본까지 있다고 합니다. 초본은 각 식구들까지 가족들 다 넣어줘.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다 나오는 뒷번호 겁니다.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깜짝 놀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니까 이거 경찰이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성모씨부터 추적을 했죠. 성모씨는 그것을 어찌나 추적을 하니까 MBC 임모 기자한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걸 역추적을 하면서 MBC 임모 기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MBC 임모 기자는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이 자료를 받았으면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 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는 그 인터넷 매체에 준 거예요.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인터넷 매체는 그 주택 계약을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갔고 또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그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막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보도를 한 게 아니고 일종의 한동훈 장관 신상털이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 법사위원 중에서 누가 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사법당국에서는 그 사람이 최강욱 의원이라고 특정을 하고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단계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민주당 의원이 MBC 기자에게 아주 민감한 자료를 넘겨줬고 MBC 기자가 그것을 보도를 했으면 별 문제는 없어요. 보도를 한 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 신상을 털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과 아주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로 막 소송도 벌이고 있는 그 매체에 줬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신상 털기라는 그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를 하고서 했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 코인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를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간 이제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수사 당국인 검찰을 관할하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사위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받아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기기는 했는데 그곳이 또 하필 교육이니까 여당이 지금 다시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는 여당에서는 이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 학생들이 뭘 배우라는 거냐,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요, 갈수록 태산이라면서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고요. 최주호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김 의원이 교육위에 소속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헬로윈 참사로 인한 국회 논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등 이 본업을 내팽겨치고 이 코인에만 몰두했던 김 의원이 교육 정책을 논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뭘 생각하는 분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이 즉각적인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국회의장을 언급한 거 들으셨을 텐데요. 아마 이유는 이제 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조정은 바로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의원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지금 무소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같은 교섭단체의 경우는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상임위 배정 권한이 있지만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교육위에는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외에 비교섭 단체 위원이 없기 때문에 김 의원을 교육위에 보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김 의원의 법사위원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 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교육위 배정 철회를 정식으로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건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고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이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주장인데요. 기자회견 이후 여당 교육위 위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서 김 의원에 대한 보임 철회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사보임된 것은 명백하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입니다.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제는 개편이라지만 야당 교육위원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께서는 김남국 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보임한 이유가 김남국 의원을 교육시키라고 교육위에 보낸 것 아니냐는 뼈아픈 농담과 조소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여당은 또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보유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김 의원의 이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빗썸과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이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전엔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했습니다. 김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와 이 불법 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문건을 제출한 건데요. 여당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이 김 의원이 감추고 있는 많은 부분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잠적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증거와 여러 정황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한 이 수사 촉구서를 제출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의원을 향해선 제발 뒤에 숨지 말고 국민적 평가를 받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는 좀 제발 뒤에 숨지 마시고 빨리 본인의 그런 그 거래 기록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의 수사 촉구서 접수가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까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만요. 김남국 의원 여전히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생각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김 의원은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조차 김 의원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면서 김 의원의 복당은 물론 의원직 사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김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의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의 진퇴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존재적 위치, 코인 거래에 관한 실체적인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 의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목소리들을 들어보시죠.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적인 위치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이 코인 거래에 관한 실체적인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여러 가지 행보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더 이상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김 의원 징계 논의, 이것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이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자문위에 회부했고요. 한 달 안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줄 걸 요청한 바 있는데요. 자맹을 끝낸 김 의원이 윤리특위 절차에 따라 의혹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김 의원이 자문위에 직접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8일 첫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뉴시스에 따르면 한 자문위원은 필요하다면 김 의원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 지난달 김 의원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마시고. 주장은 누가 못합니까? 저는 맞았습니다. 이 주장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을 때렸더라 이런 거죠. 이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중간에만 잠깐 보여주시고 문제 없습니다 하고서 물러나더니 그다음에 도망치듯이 그냥 안 보이시고 어쨌건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부터 밝히시고 평가를 받으시라.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의 이 징계 수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원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 출석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는 건데요. 이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명과 이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면서 이 자문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윤곽이 드러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중진 의원은 위법적인 사안은
차치하더라도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 본인이 평소에 말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신뢰를 저하했다는 게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인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남국 의원, 사임 요구를 받아온 국회 법사위에서는 빠졌는데요. 옮겨간 곳이 교육이라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정 권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있기는 한데 이것도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논평해 주시죠. 민주당 출신이죠, 김준표 국회의장. 근데 어쨌든 이것이 좀 어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을 상임위에서 빼서 다른 상임위에 넣으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넣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동이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되는 거죠? 연쇄적으로 이동이 있어야 되니까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상임위원장들이 몇 곳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위를 제외한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었는데 김준표 의장이 그것까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그거는 조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 배정 문제보다 보다 근본적인 것이 상임위를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원적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원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윤리심판원에 가서 윤리 특위에 가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을 하겠다. 이것은 국회 의석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윤리위에서 결정이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뭐 사과를 한다거나 경고를 한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30일 출석 금지. 30일 출석 금지는 벌써 희화화됐어요. 본인이 17일 동안 잠적을 해 있었는데 30일 출석 금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명 쪽으로 갈 분위기로 모였는데 최근에 보면 또 그 기로가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변재일 특위위원장이 윤미향, 박덕흠 같은 그 전에 윤리위에서 제명이 의결된 사람 투표 먼저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윤리위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시간이 끌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번 임기 다 끝날 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비교섭 단체가 없는 상임위 고려를 했고 그나마 뭐 이해충돌 이런 부분까지 의장께서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는데요. 뭐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상임위를 배치했다 한들 국민의힘 측에서 비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내지 사퇴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의 문제로 지금 이 부분을 비판한다고 보여지는 않고 근데 어찌됐든 국회 윤리특위에 가 있고 또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인이 소명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 소명의 결과를 보고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윤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책임질 부분이 명확하게 가려진다면 그에 따른 이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니까요.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숱한 악재들로 곤혹스러운 민주당 오늘 오전에 혁신기구를 이끌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면서 이 쇄신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원장 임명 발표 직후부터 지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 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의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된 이래경 이사장이 이른바 운동권 출신으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사업가며 성향으로는 친이재명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이 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대표의 목소리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 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이래경 위원장님은 누가 추천하신 건가요? 그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배경이 뭐가 있나요? 배경이? 네, 추천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배경까지는 그거는 추천한 사람들의 멘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선임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진 않나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래경 이사장이 어떤 인물이고 또 왜 지금 벌써부터 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력 중에요, 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이게 눈길을 끕니다.
네, 먼저 이 이사장은요, 1954년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했고요. 학생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발기인으로 초달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또 기업인으로도 활동하면서 독일 호이트그룹과 합자 법인인 호이트 한국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이후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운영위원장 등 시민운동을 펼쳤고요. 현재는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데요. 이런 이 이사장이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이 대표가 친형의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에 경기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처음 제안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이사장은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 발기인들이 다 낭독했던 기자회견문에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달라. 정의와 공정의 시대 정신을 지켜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내경 이사장의 과거 SNS 글 또는 이제 기고문 내용도 지금 언론들이 속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또 눈길을 끄는 게요. 이 천안함 조작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일부 내용은 아주 반미 성향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문구들도 있습니다. 네, 이내경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요, 이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격이 무너지는 상황이 코미디로 웃어넘기기엔 너무나 심각하다. 주권자로서 퇴진 요구를 넘어서 국가 수반으로서 역사적, 범죄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의 명단과 동선 그리고 조사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고요. 또 다른 글에선 윤 대통령을 윤가라고 칭하면서 법치를 가장한 조폭 집단 윤가물이라든가 이 윤가 집단은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겐 날벼락 같은 재앙, 미국 바이든의 하수인력에 충실한 청맹관이 윤가 정권이 한미동맹이라는 몽유병에 걸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 이런 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기고문 등을 통해서는 반미 성향을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2021년 6월에는 촛불전진준비위원회 등 단체들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6.15 민족선언문을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고 그에 앞서 4월에는 촛불전진 자문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 촛불전진은 대선 직후부터 주말마다 서울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연대기구 촛불행동의 핵심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겨냥한 주장, 이것도 눈길을 끕니다. 네, 지난 2월 이 이사장 SNS에는요. 천안함 사건 조작설도 올라왔습니다.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 위협으로 과장해서 연일 대서특비라고 골빈 한국 언론들은 이를 받아쓰기 바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당시 중국 기구의 미국 영공 침범 논란을 언급하면서 천안함 조작설을 전제로 한 주장을 편 겁니다. 이내경 신임위원장요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그 연합뉴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안함 자폭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북한의 폭격일 것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 자폭일 수도 있다. 원인은 불명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다. 이런 음모론도 또 주장을 했다고 하죠. 네, 2020년 3월 글인데요. 이 이사장은 그래서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난 4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시민 언론 민들레 기구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서방의 일방적이고 조작된 여론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면서 젤렌스키 정권이 친러 돈바스 지역에 수천 발을 포격하면서 이에 중지를 요구한 러시아 경고를 무시하자 응징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과 젤렌스키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건 당사자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봉신 국가군인 영연방 그리고 일본과 한국뿐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내경 이사장의 A처럼 이제 논란일 수도 있는 이력들에 대해서 민주당 측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취재진들의 이 관련 질문에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요. 이어 미국에 대한 비판 발언은 이 미국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퇴진운동과 이 대표 지키기 운동을 한 것에는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그만큼 외부인이었다는 뜻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권 대변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페이스북이나 과거 쓰신 글들 지도부에서 검토를 하셨나요? 내용은 뭐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천안함의 조작이라고 있었을 텐데요. 내용을 전체 다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러 대리전이고 네. 러시아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걸 수백 개를 올리셨던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자유인으로서 뭐 자유롭게 본인의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해체 수준을 주장하는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이제 아마 미국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을 비판했다기보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가 있어 보이는 이 부분은 언제 제대로 되는가요? 뭐 내용을 좀 들은 바도 있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한 것,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제1당의 대변인의 입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이래경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뭔가 잘 몰랐다 이런 식의 또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페이스북을 조금만 훑어봐도 쭉 내려가면은 천안함 조작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한미 동맹도 부정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푸틴은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책임이 없다 이런 글들 많이 쓰셨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 좀 궁금해서요. 글쎄, 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뭐 공식적 발표고 뭐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당 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의견 나오고 있는데 혹시 철회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직접 추천하셨던 걸로 아는데 좀 지명 배경은 어떤 걸 보고 하신 거예요?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요. 이게 공당 혁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대표님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외부 인사로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권은 다 맡기실 건가요? 내일이 마침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최원일 천안함 함장, 그러니까 폭침 당시의 그 함장이죠. 최원일 함장이 방금 페이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현충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입장 밝혀주시고 밝혀주시고 연락 바랍니다. 해촉 등, 그러니까 아마 이래경 그 혁신위원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촉 등 조치에 연락이 없으면 내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천안함 유족 생존 장병들이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만날 일 없었으면 내일 연락 참석 안 주시면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래경 이사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신이 친명으로 분류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채찍을 들고 단칼에 베어낼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이 이사장은 이 대표는 좋은 정치인이고 큰 꿈을 펼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지지하고 개인적으로 응원한다면서도 이 친명계라고 표현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최원일 전 함장의 글 중에 마지막 문장이요. 내일 만약 참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혁신기구 위원장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위원장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여기에 나섰던 인물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임 위원장의 그동안 이제 반정권 또 반미 주장, 이른바 친중 이런 주장들이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난 글 그리고 기고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패널들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게 이제 전면적이고 과감한 혁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혁신위원장 인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래경 내친 분도 뭐 벼락 맞은 기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사전에 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혁신에 이제 방점을 두다 보니까 상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도를 위해 나오는 분들이 본인이 올린 글이니까 문제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설명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고 아마 이제 문제 여부를 다시 판단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운 이유가 내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갈등을 봉합을 하고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띄웠고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이 있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해서 총선에 대비하자는 건데 그렇다면은 정말 외부 인물이 와서 비정치적인, 비개파적인 인물이 와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우상호 의원도 염두에 뒀지만 우상호 의원 대신 외부에서 정말 깨끗한 인물이 와서 해야 된다. 그리고 비정치적인 인물이 와서 도덕성을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데려온 인물이 이래경 위원장인데 이래경 위원장이 완전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무슨 뭐 조폭 집단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여기도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 살 정도로 확실한 정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보면은 정권을 어떻게 얼마까지 주느냐 그리고 혁신위에서 만든 안들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에서 수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논란이 생기면은 이것이 민주당 내분이 가라앉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리 의혹 등으로 이처럼 코너에 몰려있는 민주당이요. 이 비슷한 비리 문제로 지금 대여 반격에 나섰는데요. 여당의 공천원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한 겁니다. 최근 경찰이 김현아 전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긴 데 이어서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도 경찰 조사를 받은 거 이게 지금 계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을 지난 3월과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은 황보 의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자필 장부도 확보를 했는데 이 장부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의원들 이름과 액수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황보 의원이 부산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서울 마포구 아파트와 자동차, 신용카드, 현금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 의원의 의혹을 제보한 전 남편 B씨는요. TV조선과 통화에서 일부 현금은 내가 직접 받아 전달했다면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보 의원은 불법 금품 수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차 구매비와 아파트 사용료도 모두 지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요 황보승 의원 의혹에 더해서 박순자 전 의원 그리고 하영재 의원 사건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 사건까지 모두 조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비슷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과 하영재 의원은 이미 기소된 상태고요. 검찰에 송치된 김연아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공천 환급 의혹에 연루된 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은 모두 4명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를 기회 삼아 공천장을 가지고 장사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이 공천 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보승 국민의힘 의원이 기초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박순자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하영재 의원에 이어 공천 뇌물 사건만 벌써 4번째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지난 지방선거권 공천이 돈 받고 공천장을 팔아치운 장사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공천 뇌물당으로 전락해버린 참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범죄물 흉내인데요. 과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까지 한 그 정유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새로운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진 정유정이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은 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땐 교복 차림이었지만 이 범행 후에 집을 빠져나올 때는 사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입고 갔던 교복에 범행 흔적이 남자 이를 숨기기 위해 이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신 훼손에 사용된 흉기는 중국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범행 후에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정유정이요, 이 검거 직후에는요, 이 거짓말로 경찰을 속이려고 했다가 결국 들통이 난 걸로 그렇게 또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새벽 긴급 체포된 뒤 나흘 뒤에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하기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긴급 체포 당시에는 배가 아프다고 호소해서 병원 응급실로 향했지만 결국 꾀병으로 드러나서 조사가 지연되기도 했고요.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고 자신에게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등으로 파악한 동선에는 정유정 외에 이번 범행과 관련된 제3의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정유정은요,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면서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진술도 다 거짓이었는데요. 앞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살인에 대한 관심을 키운 것과 더불어서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 시신 없는 살인 등을 검색하고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본 그런 사실이 알려졌었죠. 이에 일각에서는 정유정이 변호사가 없으면 진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등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범죄물에서 자주 언급되는 걸 따라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정은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서 압박해오자 닷새 만에 이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로 버티던 정유정이 경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와 가족의 설득 등으로 인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정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인 충동을 혹시 언제부터 느끼신 걸까요?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유정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정유정은 가족 등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변에 별다른 친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 상태가 범행의 배경이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주변으로부터 고립과 불우한 가정 환경, 성격 장애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손수호 변호사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휴대전화 이용 내역을 봤더니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즉 사회와 단절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 분야에 빠져서 자신만의 관심 분야에 깊게 빠져서 그 안에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유정은 전과는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이미 사회와 단절돼서 범죄물에 빠져 지내면서 자신만의 상상으로 상상 속에서는 수천 번, 수만 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이번에 어떤 계기에서든 현실에서 실행하게 된 거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 온라인 중개 앱, 이것에 대한 이 기피 현상도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중개앱 사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과외 중개앱은 지금 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르바이트나 구직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다른 중개앱 역시 사용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용자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개앱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또 신원 확인 강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공소시효 끝나가는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사진이 보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조만간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찰은 지난 2019년 말에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를 할 당시에 이 조민 씨는 기소하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두 사람의 공소장에는 조민 씨를 입시 비리 공범으로 적시했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조민 씨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이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 이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에 끝나는 겁니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는요,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작년 1월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다만 올해 8월 이후에도 조민 씨의 이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유효한데요. 조 전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관련된 공소시효가 부친의 대법원 판결까지 일시 멈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민 씨 역시 지난 3월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대 내에서 그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합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공범인 조민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서 원칙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경심 전 교수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조민 씨를 소환 조사한 적이 없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관례적으로요, 한 범죄에 이제 가족이 다 연루가 됐을 경우에 이제 부모 또는 자녀 중에 한쪽만 기소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네, 2019년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으로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이 고교생 쌍둥이 자매가 기소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소 당시 쌍둥이 자매는 고3이었죠. 이에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지만 이 법원 결정으로 정식 형사 기소로 갔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는 8월에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중에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조민 씨에 대해서 이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과연 얼마가 되는 건지, 또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런데 이제 조사는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사할 시간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좀 의문은 듭니다.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의 사건은 뭐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부모와 또 자녀까지 같이 한 범죄 사실에 연루돼 있다고 하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예죠. 왜냐하면 또 이제 자녀까지 연결돼 있을 때에는 개입의 정도라든가 행위 사실이 뭐 중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이제 기소 내용인데요.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그런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개월 남았다고 해서 지금 와서 다시 소환한다거나 기소를 한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조사야 사실은 이미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내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민 씨를 지금 뭐 수사할 만큼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았던 것은 굳이 기소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라고 보여져서 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만 더요. 이제 조민 씨가 아까 저희가 이제 녹취를 계속 들려드렸지만 지금 아버지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어머니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검찰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부인하는 경우에는 물론 뭐 한번 검찰이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민 씨가 갖고 있는 이 표천차량 위조 업무방해에서 실제 조민 씨가 한 행위의 정도를 봤을 때는 지금 정도의 부인만을 갖고 반드시 기소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기소를 할까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또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좀 신중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사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7개의 가짜 스펙, 허위 스펙으로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가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7개 가짜 스펙을 대학원에 제출한 사람은 정경심 본인이에요. 조민 씨 본인입니다. 네. 본인이 하지 않았던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냈습니다. 갖다 내서 지금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숙명여고도 이야기했지만 숙명여고는 고3인데 형사재판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20대였습니다. 대학원 갈 때니까는 조민 씨는. 20대인데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본인이 공범으로 적시가 됐는데 그러면 이 나중에라도 부모가 예를 들어서 허위 스펙을 가지고 줬어. 그것을 가지고 제출을 했으면은 부모만 처벌받으면은 여기는 괜찮다. 이런 사례를 남기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2000년생이 일을 냈다 이건데요. 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네,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경연대회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아시아 남성 최초로 성악가 김태한 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선에 오른 김태한은 서정성이 강한 코른골트의 곡으로 좌중을 사로잡았고 벨기에가 프랑스 어권임을 감안해서 베르디의 곡을 이탈리아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부른 점도 현장 장악력을 높였습니다. 김태한은 해당 곡을 포함해 총 4곡을 선보이면서 성악 부문 최종 1위를 거머쥐었는데요. 1988년 이 대회에 성악 부문이 신설된 이후 한국은 물론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특히 바리톤 김태한 씨는요, 이번 대회 결선 진출자 가운데 가장 어린 2000년생이라고 합니다. 김태한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성악을 시작해서 국립오페라단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는 순수 국내파 성악가인데요. 지난해 9월 독주에서 데뷔해서 불과 9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합니다. 김태한 씨는 우승 상금 2만 5천 유로, 우리 돈 3,500만 원 정도를 받고 공연 기회도 얻었다고 하고요. 하반기엔 독일로 떠나서 학업과 연주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한국인의 활약은 대회 초반부터 예견됐습니다. 김태한을 비롯해 바리톤 권경민과 베이스 정인호도 결선에 진출했고 정인호는 5위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내드린 그 화면은요, 이제 결선 그 장면입니다. 사실 이거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4에서 5번 가운데 그 라운드를 거치면서 아주 여러 곡의 노래를 부른 그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결국 이제 최종 결선에서 4곡을 부르고 이제 선택을 받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제 K-클래식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K-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요 지난번 이 같은 그 경연에서 우리나라 예술가가 또 우승을 했었죠. 네, 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매년 피아노, 첼로, 성악,
바이올린 순으로 돌아가며 개최를 하는데요. 첼로 분야로 열린 지난해에는 이 첼리스트 최하영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석권한 셈이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는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는데요. 후배가 우승해서 자신이 우승했을 때보다 더 기쁘다면서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선배로서의 진심이 담긴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현충일은 하루 쉬고요. 수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